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통해서 FOMC 이전에 한번 안전자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 이전에 하는 이유는요, FOMC 그 자체보다 FOMC하고 파월 의장의 금리 뭐 인상 요걸 놓고 시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월이라는 우리 이 FOMC를 하는 요 담당자 자체도 이 논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이제 펼쳐질 그 행사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원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안전자산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막 증가하고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채권이 높고 환율이 빠지고 급등하고 뭐 요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경제 논리를 돌려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이렇게 고변동성이 지속됐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의 소비력을 파킹을 해놓을 수 있는데 보존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IMF에서 보여준 이 세계 경제 활동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0년 코로나 딱 터지고 확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제 산업 생산 이런 거는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하지만 심리 지수는 아직 다 잘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차이죠.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까지 거의 오르지 않다가 2020년에 살짝 빠지고 그 다음부터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고, 공급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공급자 물가지수가 더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사이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은 1980년을 100으로 본 기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런 폭이 좀 극적으로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이제 약간은 불안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더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2020년 1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 1.4%로 전분기 대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1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전분기 대비 6.9%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좀 느려지는 이제 추세는 다른 이제 메이저 선진국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1년 4분기 마이너스 0.3%, 22년 1분기 0.2%, 21년 4분기 0.7%, 22년 1분기 성장 안 했죠. 0%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1년 4분기에 1.1% 했는데 22년 1분기 아마 마이너스거나 거의 0이 나올 건데, 일단은 이 데이터는 좀 늦게 5월 17일 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4%가 일단 나왔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1% 이상을 다들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도 그러고 우리 인식 자체도 그렇고 미국은 소비 국가이고 워낙에 경제가 이제 이런 유럽 나라들하고 일본이 이렇게 계속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미국이 계속 가는 거는 흔히 있어 왔던 일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1%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일단은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GDP 안쪽에 요 세부 사항들을 좀 뜯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0년 1분기 중에서 좀 중요하거나 좀 흐름이 크게 보이는 항목들을 찝어봤습니다. 먼저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서 4분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 3%, 그리고 서비스도 2%,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 모두 지금 소비가 증가하였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가 중고차가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중고차가 줄면 그만큼 신차가 올라오는 뭐 그런 거고요. 주거 같은 경우도 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정비도 그렇고요. 서비스 계열에서도 항공권, 레크레이션, 숙박 같은 거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줄면서 숙박이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쪽에서는 민간 투자 분야가 4분기에는 10% 굉장히 빠르게 늘었는데, 여기 이제 2분기에는
1분기에는 이제 3%밖에 안 올랐습니다. 주택 투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 나고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스 쪽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장비 투자도 3% 6% 견조하게 늘고 있고요. 지적 재산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택 투자 같은 거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쪽 투자, 특히 뭐 IP라든지 이쪽은 좀 늘고 있고, 이번에 또 보시게 되면 재고 변동 같은 경우에는 21년 4분기에 확 늘었다가 22년 1분기에는 이제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폭은 줄었고요. 수입 증가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도 지금 무역 수지가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은 좀 보이죠. 그리고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병 종료 이후에 미국에는 그다지 뭐 국방에 대한 이런 지출이 크게 느는 건 없기 때문에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지금도 미국의 소비는 상품하고 서비스 둘 다 다가고 있고, 중고차 소비가 주니까 신차 소비가 늘고, 이런 식으로 보완제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고, 서비스 코로나 끝나서 움직이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 투자 이런 건 늘고 있고, 주택 투자 이런 것도 견조한데 지적 재산권이나 뭐 이런 투자들은 조금씩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전체를 본 건데요. 요게 이제 CPI고, 요게 이제 PPI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역전을 한 상태죠. 근데 요거는 이제 1980년 기준이고, 요건 2015년 기준이니까 아마도 이게 조금 더 과장돼서 보이는 면은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을 좀 대표적으로 유럽 요 내부에서 떼왔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랑스 와인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거를 알듯이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그리고 약간의 3차 산업이 좀 혼합되어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프랑스에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PPI와 CPI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곡물가나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면, 이 친구들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이 나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요거는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유럽은 거의 지금 에너지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품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미국은 최고의 식량 생산국이자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가 인플레이션에 전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사실 미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외 다른 공산품, 서비스, 뭐 수입품 이런 것들이 좀 차지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비슷하지만 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독일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생각보다 프랑스는 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어느 정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또 수입이 들어오면서 물가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나름대로의 조금의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를 어느 정도 레벨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비교는 2016년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를 한창 테이퍼링 시작한다 할 때 하던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요때 이제 제일 가장 셌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가장 셌던 쪽이 이제 201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직전이죠. 금리 인하 직전이 이렇게 보시면 2019년 요 정도가 됩니다. 네, 요때를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가 2에서 2.25%였고, 지금은 우리가 맨 바닥에서 한번 금리 올린 0.25에서 0.5% 정도 됩니다. 2년짜리 금리가 이때 2.9%였는데 지금은 2.7%입니다. 그리고 10년짜리가 3.2인데 지금 한 3.0% 정도 되고, 또 2018년에 30년 금리 3.4%가 됐는데
지금 2022년에는 3.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여기서 지금 7번 정도 더 올려야 되죠. 7번 정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7번 올렸던 옐런 의장이 보여줬던 매파적인 분위기만큼 지금 파월이 한 번 올리고 지금 내일 두 번을 두 개치를 올려서 빅 스텝을 하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지 날라가든지 5번짜리를 올리든지 지금 연준이 보여주고 있는 요 정책적 기조와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 8번 올린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결론적으로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을 침해할 정도가 지금 이게 2015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다 CPI와 PPI가 일단 뒤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 이만큼 줄은 건데 그 줄어든 기업 이익을 어떻게 된다? 높아진 미국 수입 물가로 보상하려는 이 인플레이션 이쪽으로 더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수입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과연 해결을 했을 때 미국이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고용 요거를 유지를 함과 동시에 과연 물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금리를 강하게 안 올리면 물가가 안 잡힐 우려가 있는 것이고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와 고용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요 두 지점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못 맞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옐런 의장 때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릴 때는 인플레이션 안 봐도 되고 경제 성장하고 금리만 이렇게 보면 됐었거든요. 고용하고 경제 성장하고 고용만 가지고 금리를 이제 보면 됐었는데 이때도 몇 번 올리고 나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못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캐치는 하겠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8번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서 한번 하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금리가 1점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요 이후에는 이제 좀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속도가 늦추거나 동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중립금리가 뭐 2%를 찍든지 해서 결국에는 한 1% 내외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가 먼저 오르는데 QT가 조금 양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게 약간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안전자산의 여러 후보군 중에서 첫 번째는 가장 경력직입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 즉 요구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예금인 거죠. 이게 CD라고도 합니다. 자, 이 현금의 장점은 현금은 유동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리퀴드 에셋에 포함이 되는 자산이고 정부가 보증하죠. 여러분들 한국은행이라고 돼 있고 미국은 연준이라고 돼 있고 이십이라고도 돼 있죠. 안 그러면은 니혼 긴코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거. 단점은 내재 수익률이 없죠. 이 내재 수익률 현금 갖고 있는다고 여러분들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나라에서 뭐 상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거에 정통으로 얻어맞는 것이 바로 현금과 요구불 예금입니다. 왜냐? 시간에 따른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돈을 뭐 요구불 예금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이자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그대로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의 예금이 거기에 붙어서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한국, 뭐 우리나라 거주하는 나라에 돈이 너무 이제 그거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자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에서 명목 이자를 뺀 거 그 실질 이자가 너무 낮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화폐로 외화로 갈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안정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스위스 프랑하고 일본 엔이 있는데
요 나라들은 일단은 인플레가 낮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을 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구매력이 감소되는 폭은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하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 물가가 높았다면 금리 인상했을까요?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겁니다. 물가가 낮았다면 금리 인상 안 했을 건데 지금 물가가 높아지니까 반강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금리 인상 절대 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 안정화폐는 경상 수지가 안정되어 있고 선진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고 정치 체제가 안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죠? 엄청나게 환율이 밀리고 있다. 왜? 요 금리 차이, 요 논리 하나로 쭉쭉 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그럼 달러가 최고네. 킹 달러로 갈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달러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 일대 인플레이션이 이 나라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비력이 쭉쭉 빠집니다. 시간이 되면서 소비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것 같이 말은 올린다고 하고 전망은 여기 달아놓고 사람들이 여기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중립금리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중립금리를 유지하거나 거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달러를 사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화폐라고 생각되는 화폐도 안전하지 않고 킹 달러라고 하는 화폐도 안전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월급 나오고 배당 나오고 용돈 나오는 그 나라의 돈도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달려 판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이죠. 자, 금과 은은 가치 차이가 한 80배 정도 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산업적으로 은은 크게 이제 쓸 데가 없고 은이 또 특성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금같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의 장점은 아까 현금과 다르게 얘는 현물이에요.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물건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됩니다. 또 금이나 백금 같은 경우는 썩거나 뭐 변질되거나 이러한 이제 우려가 적죠. 그러니까 희소성도 있고 물질 특성이 우수해서 뭐 여러분들 반도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뭐 금은 먹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정말 두루두루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 받쳐주는 것이 생깁니다. 단점은 이건 돈하고 똑같은 이제 단점이죠. 내재 수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금 갖고 있다고 해서 금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금에 이자를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내재 수익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을 내가 서류상으로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 판 사람한테 배당이나 이자가 없다 보니까 금은 이제 시세를 사실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들이 선물을 통해 가지고 시세를 조작하던 거는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미국이 금 본위 폐지 이후에 사실 금 가격을 이제 시장의 논리와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항상 잘 해왔고 이게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특히 금본위제 폐지 후에 항상 금 흐름은 뭔가 국채가 보여주는 안전자산 흐름하고는 항상 뭔가 다른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금이 정말 안전자산인가라는 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는 우리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적성국들이 최대로 투자한 자산이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러시아가 자기 이제 외환준비금에서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인데 원래 2020년에 22.9%였는데 지금 21.7%까지 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이 거의 20% 이상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중앙은행에 많이 쌓아놓은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에서 또 금광도 이제 많이 납니다. 보크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을 이제 어디다 갖다 놨냐 그러면 20%에 달하는 상당한 금 어디 갖다 놨냐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의 한 22.9%, 중국의 14%, 그 다음에 프랑스의
뭐 한 10%, 일본에 뭐 12%, 독일에 뭐 한 11% 이렇게 나타났다. 국제 금융기관에도 한 5%, 미국에도 한 7% 이렇게 나타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러시아 가진 금이 싹 다 이제 예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금을 얼마나 많이 샀냐라고 하면 2000년대부터 쫙 금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막 안전자산 취급해가지고 선물 가격을 막 오른다면 러시아가 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러시아라는 친구가 지금 이 서방과 경제 전쟁을 하던 중에 그 재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금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전 세계에서 금 현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친구들 하는 행사는 인도의 결혼식하고 중국의 따마다. 그래서 따거하고 따마 그한 아줌마 뭐 아재 정도 되는 그러한 표현이 될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우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덩샤오핑을 통해 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가면서 사실 말해서 그 차단됐던 자본이 자유시장 경제로 풀리면서 금의 현물이 흡수되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사실 인도도 경제 성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 부유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대형 자금에 조금은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을 그 이전같이 현물로 구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 입장에서도 이제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이제 정책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급 쪽에서도 사실 이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서방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친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시장이 정말 녹아내리지 않는 이상 금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래서 요것도 경력직입니다. 물론 정말 전통의 안정자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금 보이제 폐지 이후에는 사실상 반려 판정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죠. 똑같은 원자재, 현물인데 인플레도 방어가 되는데 그 아까 전에 금이 여러 산업에 쓰이는 것처럼 얘도 필수 물질이면 얘도 대체가 안 되죠. 원유나 구리 같은 거는 다른 물질, 합성 물질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나 이제 독일이 원유를 대체하려고 석탄 액화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물론 단점이 또 다른 단점이죠. 아까 전에는 뭐 그런 단점인데 단점은 수요와 공급처에 이번에는 정치적 변수가 있어요. 항상 이거는 필수 물질이면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대로 견제가 들어오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대로 변수 이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셰일 정책이라든지 오펙의 감산, 오펙 증산 뭐 중동 전쟁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는 그러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 수요 쪽에서는 중국의 산업 생산하고 미국의 개인 소비, 특히 석유도 그렇지만 구리는 특히 내구재,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컴퓨터 뭐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뭐 요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이제 줬던 이 예측이죠. 뭐다. 물론 금리를 미국이 열심히 올릴 건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유지해도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내릴 거야라고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다. 이러한 연준이 경기 둔화시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해줄 거고 중국도 경기 부양한다고 리커창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유지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아까 금에서 썼던 단점이 없습니다. 바로 뭐죠? 내재 수익률이 없다는 거. 오래 갖고 있어봤자 이자라든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근데 그러면 기름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기름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 지금 석유
선물을 내가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근월물하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원월물하고 2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원월물의 가격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똑같이 석유 1000배럴을 거래하는 거라도 그 거래되는 레벨이 달라요. 내년에 받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20% 낮은 가격에서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후에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27%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지금 트랜스니스타라고 저기 몰도바에 붙어 있는 그 저기 러시아군이 한 1000명 들어가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여기는 계속 전쟁을 지속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1년 후에 90불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히겠죠. 그럼 만약 그런 것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받았던 이 할인폭만큼 계속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면 전쟁이 끝난다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전쟁 2달 됐죠. 그러면은 그 2달만큼 그럼 2달치 뭡니까? 20%에 2달치면 20%에 6분의 1이니까 한 3% 가량 추가 이익을 바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백오데이션 상태에서는 현물 유가가 유지되면은 내가 가져오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경제 성장, 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는데 자, 연준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 다음에 안되네 하고 뭐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리고 1% 날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인플레가 안 잡힌다 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금리로 해결됩니까? 금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니까 어떻게 된다? 과연 인플레가 연준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슈에서 이 친구는 상당한 해지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리는 원유에 비해 가지고는 저장이 용이하죠. 여러분들 구리 같은 거 많이 사놓으면은 구리 뭐 녹이 씁니까? 뭐 그냥 창고에 대충 쌓아놓으면 되다 보니까 백어데이션 효과가 조금 적습니다. 많이 적죠. 그래서 1년 후에 받아도 1% 할인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다만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는 우리의 가정 하에서는 변수는 많죠.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반의 뷰가 맞다면 얘는 약간 안전하지 않은 안전자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입니다. 성장주, 배당이 없는 성장주를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아메리칸 드림, 2020년 모두가 나스닥으로 뛰어가던 그 시기입니다. 장점, 믿음. 여러분들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에 얼마나 민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뭐 떨어지면 맨날 사 모은다, ETF 산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요런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잘 된다는 믿음, 그리고 대형 언론, 유튜브 상관없이 나스닥 기업들이 왜 좋은지, 왜 여기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가장 먼저 현금이 들어올 분야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기업들이 작은 기업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주도 굉장히 많고, 또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하고 너도 나도 미국의 이런 성장 스토리를 믿으니까 유동성도 좋아요. 그래서 현금도 많이 돌고 팔려면 언제든 팔 수 있고 살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됩니다. 단점은 PER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매출을 통해서 현금을 회수하고 그 현금 흐름으로 다시 투자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는 회사 오퍼레이션 따로 있고 주식은 주식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회사의 영업과 주가의 흐름이 약간 살짝은 단절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고PI라는 거는 뭐 그러한 점을 또 빼놓고서라도 성장의 기대감이 이미 인베드 돼 있다. 그래서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 변동성이 좀 이상하다는 건, 이상한 변동성이라 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다가 특정 이슈가 끝나면 갑자기 막 내려가는 이러한 거라서, 사실 성장성으로 보기에 장기 투자를 내가 한다, 얻어 주식을 뭐 모은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정말 시총 상위주가 아니고 뭐 이러면은 유행 지나고 막 이러면은 국물도 없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뭐 실적이 좀 안 좋다고 갑자기 20%씩 장 마감하고 뚝뚝 떨어지거나, 그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안전자산을 보기엔 찝찝한 경우가 있죠. 다만 이제 뭐 실적이 안 좋더라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주식이 싸다 이러면 그거를 또 장점으로 생각하고 기업들이 그 이제 떨어진 회사를 매입을 하러, M&A를 하러 들어옵니다. 왜냐면 미국의 대형 회사들이 상당히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현금이 많은 회사가 있다. 뭐 애플 같이 그런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래서 블리자드 액티비전을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 트위터를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이 사고, 뭐 소프트뱅크는 뭐 동네 그 스타트업 같은 거 막 사고, 뭐 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만약에 긴축을 해가지고 이제 채권 발행이 어렵다,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IPO나 뭐 이런 거 추가 상장 유상증자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회사들이 원래부터 내부에 이제 뭐 영업을 해가지고 그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긴축이 들어와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추가 성장주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장성을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은 내부에서 나오긴 좀 어렵더라. 그래서 유행이 지나고 실적이 안 나오고 이게 비주로 계속 투자를 하더라도 안 됐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펠로톤이라든지 비욘드 미트, 그 이제 콩으로 고기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전기차 루시드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는 기대감으로 가격 뻥 튀었다가 몇 번 실적 나오고 그 성장성이 이제 유지가 안 되죠. 이자 내고 뭐 경쟁 회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자가 낮았던 상태에서도 사실상 좀 안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시총을 따지고 뭐 나스닥 100기업, S&P 500기업 뭐 요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 이제는 플랫폼 기반 기업하고 일반 소비재 쪽 기업의 성장주가 좀 나뉘어서 우리가 분석했는데, 그래서 알파벳이나 메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소셜 네트워킹 쪽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상거래 플랫폼이죠. 물론 아마존이 직접 이제 파는 거는 일반 소비자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아마존의 이러한 사업 중에서는 조금 규모가 작죠. 그리고 아마존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웹 호스팅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플랫폼 회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플랫폼 같은 결국 기업들은, 이 회사들은 결국 마케팅 수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협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쓰는 사용자가 직접 돈을 내는, 이러한 오른쪽에 일반 소비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마케팅으로서,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는데 돈을 안 내지만 페이스북에 광고를 넣어주는 회사들이 페이스북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어떤 간접적인 비용 부과를 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요 친구들에서 지금 어닝 쇼크가 막 나는데, 특히 넷플릭스나 어도비 같은.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요러한 알파벳, 메타, 아마존, 카카오 요런 것처럼 플랫폼만 제공하고 자신들은 이선에 빠져가지고 요거에서 수수료만 받아가는 요러한 기업들이 가장 좀 지금 성장주는 조금 이제
이 긴축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볼지를 모르고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채권을 찍을 수가 없죠, 저리로. 왜냐면 이제 QT로 인해 가지고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집에 있는 채권을 들고 내다 와서 팔겠다는데 채권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 구조도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냐라고 해서, 만약에 성장주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소비재 기업 중에서 싼 거, PR이 좀 싼 거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건 정말 아니고 요 중에서는 좀 골라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뭡니까? 전보본드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40년짜리 채권도 있는데 이제는 QT가 해서 금리가 오르면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럼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고,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면은 한동안 낮아지고 이자가 늘어나니까 투자를 못하고, 투자를 못하니까 성장이 약화되고, 그럼 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도 BBB 플러스 같은 폴른 에인젤 같은 회사체를 이제 사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보고서를 제가 쭉 그냥 원문 읽었던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어쨌든 그래서 성장주는 물론 뭐 언론에서는 미국 나스닥 성장주 좋다, 뭐 나는 사면 이걸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얘는 반려반전 주겠습니다. 가치주, 요는 이제 배당이 있는 회사입니다. 가치주는 특정 환경에서는 상당히 안전자산으로서 활동을 잘하는 그런 경력직이 되겠습니다. 장점, 자체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성장주는 자체 현금을 왜 발생 안 해주나요? 여러분들 손도 못 건드려요. 그 현금은 여러분들 쓰라고 주는 현금이 아니고 다시 회사에 투자하는 현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게 아니니까 뭐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당 입금도 되고 아까 성장주처럼 인플레에 저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 성장주보다 성장이 적죠. 그리고 성장주보다 수익이 적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주에 해당하는 회사가 성장을 못한 이유는 성장을 해봤자 수익이 낮아서 성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거를 회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성장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투자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수익성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 관련 영상 제가 하나 만든 거 인기 많은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지수의 성장주와 가치주가 묶이면서 사실 성장주의 움직임에 가치주도 요새 잘 좀 동조를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시장 유동성, 즉 시장 변동성에 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리스크는 높은데 그에 비해서 수익은 좀 낮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가치주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정말 용역을 제공하고 정통이 좀 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지표나 외환 레벨 같은 그러한 지표에 일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지정학적인 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이슈 발생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자체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인플레 저항도 되고 배당이 나와가지고 여러 이제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각종 국가 자금이나 연금 자금들이 좀 대거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복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러한 주식들은 뭐 아랍의 왕, 뭐 아랍 국가 자금 뭐 이런 데는 많이 삽니다. 왜냐면은 그 연금이라는 게 현금이 있어 연금을 주는데 배당이 들어오면은 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바로 연금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어쨌든 가치주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대표적으로는 워렌 버핏으로 대표되는 B2C, 즉 소비자한테로 가는 물건을 파는 소비재 기업인데 완전히 방어적으로 가는 게 있고, 또는 첨단 기술을 좀 활용했다라고 해서
B2B, 즉 회사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공수견비를 갖춘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버핏식, 워렌 버핏식 소비재 회사들은 보통 브랜드 인지도나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안정성도 좋고, 만약에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에 그 가격을 고객한테 넘겨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펩시보다 높으니까 설탕 가격이 올랐을 때 코카콜라가 더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회사들은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회사, 또 크로거, 또 요런 거 갖고 있고, 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굉장히 안정적인 약간 금융 중개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미국에서 이러한 흐름에 가장 맞는 회사는 코스트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멤버십이라는 걸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인플레와 상관없는 것이 코스트코는 대부분의 수익을 이 멤버십을 팔아서 벌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이제 상점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 300개 대회인가 그랬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코스트코가 가장 좋지 않나. 버핏식 우주 방어 시스템은 첨단 기술 해가지고 B2B 공수 겸비를 하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의 핵심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긴축에도 사실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긴축을 해서 실제로 이자율이 올라가서 뭐 30년 이자율 뭐 3%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그러면 투자해서 3%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이자가 3%가 되더라도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회사의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미쓰비시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러한 대기업들이 하는 투자들은 결국에는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필수 요소를 보유한 기업이면서 그런 강점이 있으면서 이 회사들이 자본 설비 투자는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설비 투자는 대기업들한테 시키고, 나는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서 나오는 발주만 쪽쪽 받아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 그런 기업들은 소비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투자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SAP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일본계 정밀화학 회사들, 소재 및 부품, 일본과 독일의 소재 및 부품, 미국에서는 시스코, 어드밴스 매티리얼스, 램 리서치, 또 코닝 같은 회사들, 그러한 회사들, 또 다우듀퐁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투자 영향을 좀 받는 친구들인데, 아무래도 요런 회사들이 조금 물론 전방 산업에 영향을 좀 받겠지만, 그래도 긴축 상황에서 배당이 좀 나오고 투자가 조금 안정적으로 통제가 된다면은 요런 기업들도 오히려 버핏식 옛날 소비재에 막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많이 겹친 이러한 게 이제 미국의 최고 주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어력, 여러분들 핸드폰 상당히 높은 가격, 애플이 계속 핸드폰 가격 올려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B2B TSMC와 도쿄 일렉트론 요 쪽에 이 어떤 공급망을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용해 가지고 M1 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 영상 편집이라든지 방송용 편집 컴퓨터 이런 거에서도 거의 1등, 태블릿에서도 거의 1등을 하고 있는. 그래서 B2B의 성질을 또 가져줘. 왜냐하면 개발자에게 내가 OS를 판매하고 인앱 결제와 서비스를 하면서 앱스토어에서 내가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요거는 또 애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상이 또 따로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정말 가치적인 거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애플이 아닌가. 그래서 애플이 정말 최고의 주식이다.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한번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다면은 소비재 쪽에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이익이 잘 나고 또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가장 전가잘하는 기업이 사실은 LG전자 아니겠느냐. 핸드폰도 철수하고 요새 전장 사업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면 이제는 LX 그룹이 빠져나갔으니까 사실 LG 그룹 내에서의 정말 탑적인 위치를 가진 LG전자는 정말 괜찮은 가치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자산 정도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플레 저항되죠. 현금 흐름 나오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그거야 뭐 버티면 되는 거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게 당장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이 떨어질 때 이제 그걸 사러 가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 반도체법, 일본 반도체 투자 진흥법하고 또 요새 세계화가 이제 중국 미중 무역 갈등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제 첨단 기술을 투자를 막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기술 혁신의 필수 요소를 가진 기업들에게 일감이 끊기겠냐, 금리 때문에. 왜냐하면은 국가라는 거는 사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국채를 계속 찍어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기업들도 물론 옛날식의 뭐 전력, 통신, 철도, 폐기물 같은 인프라, 그래서 우리가 안정하는 주식 같으면은 뭐 한국전력, SK텔레콤, 요거는 뭐 도카이 철도, 뭐 JR 뭐 이런 거 있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WM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요거는 뭐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 있는데, 물론 이런 전통적인 것도 좋은데 지금 이 탈세계화 시장에서는 어쩌면은 첨단 기술을 가진 B2B 공수 겸비회사가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여러한 가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멤버십에 좀 리스트를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해 줬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낮은 게. 그래서 얘는 A 등급을 주고 얘는 하나 낮은 B 등급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채권이에요. 채권도 역시 전통적으로는 안전자산입니다. 장점은 이자가 나옵니다. 자체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단점은 물건으로 받는 게 아니고 회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속한 이자를 주는 거니까 얘는 이자와 원금에 대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노출이 됩니다.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그리고 국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로 이제 큰 이익을 보는 방법은 내가 회사채를 샀을 때보다 기업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돼 가지고 수요가 이제 그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회사의 부도율보다, 회사가 생각하는 부도율보다 이자가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 회사채를 사려고 하면 회사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가 중간에 팔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는 게 낫잖아요.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을 사는 게 낫죠. 근데 회사채라는 거는 회사가 잘 되면 여기서 팔고 나갈 수가 있고, 회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자만 쭉 만기까지 갖고 받고 집에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는 열려 있지만 밑은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또 모 아니면 도 상황에서는 사실 부도만 안 난다면 회사채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국채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한다면 이제 중앙은행 정책 기조가 조금 완화적으로 해서, 그죠? 나중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려고 하니까,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니까 국채는 그렇다. 그럼 국채에서도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고 엄청 금리가 긴 저세상 만기 국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 QT 상황에서는 일단 회사채는 안 된다. 왜? QE가 끝나고 QT가 시작됐을 때
회사라는 거는 자금을 많이 모을수록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고,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회사는 이자 대신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사실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죠, 내가 일단 조기로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기는데 일단 그 옵션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시장 금리가 올랐으니까 회사채 하면은 이자를 더 많이 받겠네요, 만기까지 가면. 근데 그건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채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떨어지고 기업 실적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회사채는 지금 국채 가격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이거 들어가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자산으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거. 국채가 일단 중앙은행 정책 기조를 내가 맞출 수 있다. 지금 한다는데, 그러면은 단기, 장기, 그리고 엄청 긴 게 있는데 뭘 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채권의 만기에 대한 리스크가 열리는 걸 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빨간 거는 내가 단기 국채를 5번 사는 겁니다. 한 2년 정도 되는 국채를 5번 샀습니다. 이거는 10년짜리 국채를 2016년부터 쫙 들고 가서 2022년까지 20년짜리 국채를 들고 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받는 이자의 총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금리 상승 초입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은 어떻게 된다? 금리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이미 장기 금리에는 선 반영이 된 상태로 단기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단기 금리를 여러 번 상환받고 그거 이자 받은 걸로 다시 사면 더 높은 금리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도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낮은 금리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장은 비둘기파로 전환됐다. 이제부터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을 빨리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풀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빠르게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샀을 때 받았던 금리보다 다음에 재계약했을 때 똑같은 만기의 채권을 샀을 때 이자를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보다 더 이자를 못 받는 불리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미국 국채 금리의 기준이 10년 금리였어요. 미국 오늘 국채 금리 몇 프로다라고 했을 때 10년 금리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연준의 정책 변화가 크게 10년 단위로 간다고 봤는데, 지금은 5년짜리 금리도 사실 미국의 이 국채 금리를 파악하는데 벤치마크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정도로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시간에 따라 빨리 변하고, 그 말은 연준이 급하고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갈지 지금 시장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어떻다? 말은 올린다고 하지만 올리다가 경제 성장하고 고용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동결시켰다가 그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금리 떨굴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반영돼 있는 금리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에 대한 판단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처음으로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2.5%까지 쫙 올리는 와중에 한 2에서 2.25% 됐을 때 미국 30년 금리가 3.442%고 지금 한 번 올렸는데 내일 두 번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한 3.0%나 생각하면은 그렇게 미국 30년 금리가 지금 낮은 게 아니구나,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이 찍어놓은 금리 중에 국채 중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 1년에서 10년 정도가 제일 많죠. 57% 정도 되고, 이 10년 이제 이상짜리가 미국 채권 전체에서는 약 15% 정도 되는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는 1년에서 5년짜리가 한 37.4%, 5년에서 10년짜리가 한 18%인데 지금 본드가 연준 포트폴리오 내부에서는 10년 이상짜리가 24%나 되는데 여기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QT를 진행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은 1년에서 5년 사이요. 10년 이상짜리가 많다. 왜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양이 많고 얘는 연준이 찍어낸 양에 비해서 좀 양이 많기 때문에 QT가 만약에 보유 채권 만기로 가는 게 아니고 QT가 정말 집어 던지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제 좀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QT가 그냥 채권 만기 도래하는 거를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연준이 원금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회수하면은 이제 30년짜리 국채가 그다지 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1년하고 5년이 만약에 QT를 정말 채권을 이 상황되기 전에 이걸 시장에 팔아서 회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채권 긴 게 이제 일단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요걸 한 사볼 만징은 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행동하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 회사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때 엄청난 양의 지금 10조 불 정도 되었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의 GPIF 같은 대형 연금 펀드, 사모 펀드들도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매주 뭐 매달 금리 정책을 바꾸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연금을 줘야 되고 이제 자산을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또 일본 환율도 떨어지고 유로 환율도 떨어지고 스위스 프랑도 떨어지고 달러만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환차익을 실현하는 면에서도 채권 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중국이나 호주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채 금리 경쟁이 장기물에서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30년, 유럽 30년, 뭐 미국 30년 요 친구들이 이제 금리 경쟁이 해서 금리 가장 많이 주고 뭐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한 환경에서는 사실 미국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 같은 이 쌍둥이 적자를 가진 미국 정부 부채가 과연 이게 통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채가 뭐 인플레 때문에 안 좋다. 그러면은 물가 연동 채권 미국의 팁스를 사면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부르짖던 정말 몇 명의 대형 펀드 매니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거 지금 다 샀습니다. 미국 전체 채권의 7%밖에 안 되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행량은 적고 이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쓸어가지고 싼 값에 많이,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됐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 보험 채권도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이 가격이 확 올랐으니까 지금 적정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말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 내리고 있는데 그 말대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면 이거는 정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는데 인플레이션도 없고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이니까 이거 그냥 채권이고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주식을 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고평가고 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이건 정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반려 판정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국채를 사야 되는데 만기가 일단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2018년 11월에 이게 0.1%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금은 0.5%
0.065%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도 30년짜리가 어느 정도 그 연준의 말도 안 되는 그 금리 정책 변화에는 좀 방어가 가능하다는 자산임을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 국채를 정말 사신다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채는 아마 미국 국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일본이나 유럽, 독일이나 이탈리아 조금 신용도가 너무 높은 국가보다는요, 신용도가 2선인 정도 국가를 가져가면서 얘가 부도가 안 날 정도 수준인 그런 국가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독일 이런 거보다는 이태리라든지 뭐 그저 한 2선급 정도 되는 국가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을 좀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분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일곱 번째는 부동산이요. 그래서 부동산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통합니다. 장점은 역시 금, 원유, 주식같이 현물이죠. 인플레 방어 됩니다.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주택 같은 걸 사면은 그 안에서 거주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단점은 주택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아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요. 황금성이 안 좋죠. 그러니까 등기도 해야 되고요. 보유만 해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올라가고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주택이 있고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SOC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은 좀 적습니다만은 민간 경기에 단기적인 민간 경기는 좀 영향이 적어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은 높은데 단기적인 민간 경기에는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민간이 주체적으로 하는 부동산 사업에서 과연 30년 대출금리가 5%일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먼저 물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건설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정통으로 일단 건설 중인 거는 막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급등하고 또 인건비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 지금 건설 자체가 좀 천근 콘크리트 쪽은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을 먼저 좀 보시자면 자본 수익 감소하죠. 왜냐면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변동성에 녹아내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사실 2020년 같이 그런 자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고가 주택 같은 곳의 수요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은 좀 아닌 것 같다. 반려. 두 번째, 인플레가 증가하니까 저소득층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소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냥 먹고 산 게 빠듯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여기서 월세를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쪽, 뭐 대학로이나 뭐 좀 싼 원룸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 빌라 그런 것도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려. 근데 만약에 주택을 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에 고용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 갖고 고용률이 좋고 가격 적당하고 시설 너무 과하지 않고, 왜냐면은 실평수가 줄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없는 중산층, 너무 작은 거 말고 1인용 말고, 왜냐면 이제 1인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기에 판단된다고 봐야 되니까 중산층 가족, 좀 큰 가족, 3명 4명 가족이 살 수 있는 타켓이 되는 그런 집이면서 환금성이 괜찮은 단독주택이 아닌 집이라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보다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나누자면은 약간 자영업자 위주로 가는 상가가 있을 텐데, 요거는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5%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버티거나 뭐 크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이러기에는 부담이 좀 있으니까 상가는 올바른 투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대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가치주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규모와 브랜드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인플레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은 뭐 얘들은 그래도 좀 임대료 같은 것도 좀 낼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 다만 이제 부동산 큰 손들 보험이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이 대형 오피스를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도 본사 요새 매입하고 세일즈 앤드 리스백 같은 걸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현금을 통해 가지고 빌리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팔고 그거를 재임차하는 게 오히려 좀 싸게 먹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보면은 오피스계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될 텐데 요런 거가 물론 이제 뭐 개별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의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형 오피스를 뭐 개별로 사면 뭐 엄청난 부자니까 뭐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리츠로 좀 넓은 범위를 좀 접근하는 거. 왜냐면은 리츠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구할 때 신용 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오피스들은 신용 정보 다 조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리츠로 조금 넓은 범위에서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이 알아봐서 뭐 빌딩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 수수료는 좀 나가겠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효과는 또 있겠다. 또 리츠를 샀을 때 우리나라만 사고 미국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뭐 중동 이런 데 다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도 흩뿌려서 좀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의 장점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뭐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요거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쭉쭉 파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올라가는데 쫓아가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시기는 좀 지났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아무리 이게 장점들이 있다고 한들 새로운 자금 유입이 절대 없다는 거는 상정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7개 정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펴봤는데 비트코인이나 미술품 같은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것도 NFT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자산들은 사실 어떤 변수에 어떻게 놀아날지를 모르고 데이터가 사실 쌓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미술품 안에 데이터가 없고 어떤 거는 뭐 엄청 비싸고 어떤 거 엄청 싸고 어떤 거는 가짜라 그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사이버 골드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막 오르다가 어떨 때는 나스닥 따라가다가 어떨 때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연준 정책들보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자산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준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뭐 일일이 하는 그러한 사소한 멘트에 막 반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행태라든지 또는 경제적 유인을 바꿀 수 있는 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싹 다 면책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경기 진작하겠다 그리고 돈 풀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진핑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하고 지금 관세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심각하게 인플레이션 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CIA 쪽에서 극비리로 사우디를 갔다. 그리고 사우디가 오펙한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하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지 꽤 됐고 이제는 꽤나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사우디가 한국이나 독일 뭐 일본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미국 대신에 영향력을 좀 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기 평화협정으로 가는지 아니면 트랜스니스탄과 거기
몰도바 옆으로 전쟁이 확진이 되는지. 서로 건드리고 있죠. 한쪽은 계속 폭격을 때리고 있고 한쪽은 계속 무기를 줘가지고 건드리고 있고 아주 그러한 상태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연준 정책을 아무리 빨리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미국 언론이 뺏긴 거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계속 미국 사람들이 가고 난 뒤를 밟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미국 사람들보다 판 가격보다 싸게 팔고 그러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전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 뒷공무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이제 전략이 아니다. 그냥 뒤따라다니는 거다. 패스트 팔로우다. 그러니까 논조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려고 사실 블룸버그나 뭐 로이터라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가장 빠른 뉴스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근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적인 계획 내에서 뭐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사실은 뭐 이거 여기서 하나하나 하는 거 그리고 뭐 연준 파월과 그 밑에 뭐 달리 볼 뭐 바커 뭐 이런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사소한 말에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시장을 우리가 보는 시장을 같이 보고 있고 이들도 우리가 보는 지표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것을 해석하느냐 어느 데이터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조금 느린 박자로 데이터도 좀 확인하면서 논리를 차근차근하게 좀 펼쳐내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긴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